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동영 1회. 동영 1회. 예. 제가 쪽집게 백선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영 푸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으면 한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난이도 상중하 중에서 중가를 집중 공략하자 그랬어요. 한 12문제, 16문제, 12문제에서 40문제 출제가 될 건데, 여기서 한 22문제 정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두세 문제 정도 맞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맞춘다. 시간 할애를 대부분 여기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개 중에서 24문제를 거의 난이도 중하에 집중해서 점수 획득을 하고, 사실 한 번만 쫙 밀어도 난이도 상은 두세 문제 정도는 반드시 맞출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이 있다면 한 20개 정도씩만 푸신다. 쉬운 것부터 먼저 골라서 10개씩 더 추가적으로 푸신다. 머리가 좀 예열이 되고 풀리고 나면 그리고 나머지 10개씩은 찍는다.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치신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를 푸실 필요가 없고 둘 중에 한 개 정도만 푸신다라는 느낌으로 쉬운 문제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먼저 한번 쫙 푸시고요. 우리 원래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민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부동산학 개론만 시험을 동영은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개 하셨으면 나머지 10개 추가적으로 하고 나머지 10개는 찍는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까지 정도 하고 나면요. 답안 작성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안 작성에 들어가서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답안 작성입니다. 이번 제가 동영 1회, 2회, 3회, 4회를 나눠드리면서요. 체크형을 갖다가 오늘은 A형, 체크형 한번 보세요. 문제지 형별. A형이죠? 예. 다음 시험은 아마 B형일 거거든요. 예. 체크형도 A형, B형, A형, B형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하시고 나서는 이제 답안 작성을 쭉 하신 다음에 나머지 10개는 마지막에 찍고 그래서 답안 작성을 시간 내에 푸는 것까지가 우리 시험의 한 세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문제는 푸시는데 답안 작성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답안 작성은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답안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는 용서하겠습니다. 제출 안 해도 된다니까. 제출 안 해도 되니까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제출을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된다니까. 작성만이라도 종 땡 치는 순간 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난이도 중가를 집중 운영해서 문제를 먼저 푸신다. 머리 예열이 된 상태에서 난이도 조금 더 높은까지 푸신다. 하지만 난이도 너무 높은 것까지는 풀지 않으셔도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답안 작성을 필수적으로 하신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영 모의고사 문제들은요.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 한 서너 개 정도 더 어려워요. 난이도는. 그러니까 지금 50점이 나온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60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60점이 나온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70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40점이 나온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좀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안 되고. 아무튼 실제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한 서너 개 정도 더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난이도는 제가 나름대로 적정 배분을 해서 난이도 조정을 할 거니까 아마 부동산학 개론 동영은요, 제 동영이 가장 이제 실제 시험 난이도와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형 자체도, 문제 유형 자체도 실제 시험 유형과 가장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을 푸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건 모의고사랑 느낌이 좀 다르네. 원래 우리가 월별 모의고사 쳤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개론쌤이 그동안 냈던 문제랑, 물론 비슷한 유형도 있지만, 다른 유형도 좀 있네. 그런 것들도 실제 시험 원래 그렇거든요. 실제 시험이 거의 다 이제 저한테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말이 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또 전혀 안 배웠던 내용들까지도 터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이번에는 좀 살려서 시험에 문제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1회보다는 2회가 약간 더 어렵습니다. 약간 2, 3회가 원래 약간 더 어렵고 또 4회는 정상적인 난이도로 돌아가니까 오늘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더 안 나올 걸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대신에 제가 동영 사회 열심히 소화하시고 나면요. 실전에 가시면 좀 쉽게 문제를 개론 문제 약간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분 좋고 시험장 가서 기분 나쁠 건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시험장 가서 기분 좋을 건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택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후자 시험장 가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점수 좀 안 나오시는 분들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2시간만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2시간만. 그러니까 동영막 3시간까지 끌 거 없을 것 같아. 그래서 1시간에 20문제씩 푸신다라는 생각으로 수업 진행을 할 거니까 깔끔하게 2시간씩만 딱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고 나머지 시간은 원래는 이제 부동산 학기론이 2시에 마치는데 1시 금방에 마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예, 1시 금방에 마치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남는 시간에는 복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붙잡아 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수투감이 있고요. 수투감이 있고 나머지 총론, 그다음에 시장론, 총론이라고 다 쓸까? 총론, 시장론, 그다음에 정책론,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 개발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 총 8개 편이 있거든요.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 총론, 시장론, 정책, 금융, 개발론 이렇게 있는데 자, 그 공부가 10월 달이 되면요. 10월 달이 되면 수투감이 중요해요. 나머지가 중요해요. 이제는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제 제가 그동안 그랬었어요. 그동안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총론하고 시장론, 정책론, 금융론, 개발론에 암기 덜 돼 있는 부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여기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걸 여러분 잘 모른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를 까먹었는지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통해서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으면 아는 건데 이런 얘기를 절대로 입 밖에 꺼내시면 안 됩니다. 참 내 갑갑하게 아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틀리면 모르는 거예요. 쌤, 내 진짜 아는 거야. 모르는 거라니까. 모르는 거라니까. 까먹은 거라니까. 까먹었는데 까먹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틀리는 순간 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생각으로 다시 요약집을 찾아가거나 기본서를 찾아가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는 건데 실수로 틀렸어.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야 되고 참고로 수투감이 이제 그동안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왜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이제 남은 시간에 투자해서 점수로 연결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지금 탄력성을 모르는 사람이 시험장 가서 탄력성을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춥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못 맞춥니다. 지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모르는 사람이 시험장 가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나마 그래도 수투감 중에서 조금 공부하면 점수를 낼 수 있는 파트가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은 왜 조금 공부하면 점수를 낼 수가 있냐면 조문이 있어요. 감정평가론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 나오는 패턴,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버라이어티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게 뭔 말인지 압니다. 야, 차라리 감정평가해. 감정평가하면 점수 단기간에 많이 올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공부 좀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실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투감 쪽보다는 나머지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수투감 중에서 그나마 신경을 좀 쓰고 싶다. 나는 점수를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이제 집어치우고 감정평가론에 무게중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요공급 지금 안 되는 거 시험장 가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자 지금 안 되는 거 시험장 가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파트들은요. 지금 안 됐던 것들도 시험장에 가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점수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점수 물론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점수 잘 나왔다고 뭐 어깨 힘주고 다닐 필요 없어. 오늘 점수 잘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어깨 힘주고 다니지 마. 아시겠어요? 막 복도에서 막 어깨 치고 막 그러지 말라고. 어깨빵 하지 말라고. 지금 점수 못 나오신 분들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막 얼굴 표정이 막 완전 울상이에요. 울상. 막 금방이라도 막 이렇게 그런 표정 짓는 이 바닥이요. 합격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저랑 여러분들 문제 해설하시고요. 틀린 거 좀 보충하시고 나면요. 반드시 상태는 지금보다는 나아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이제 우리 이제 진짜 한 달 남았는데 막판 반전의 드라마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냐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머릿속에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행동이 그렇게 옮겨지고요. 실천도 그렇게 됩니다. 결과도 좋아집니다. 반드시. 아시겠어요? 예,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시험은 시작입니다. 시험 시작이고 당연히 올해 합격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합격 나면 개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장롱에다가 넣어두실 건가요? 활용을 하겠죠? 활용을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기도 안 좋은데 나봐야 뭐해? 여기부터 출발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야, 시험이.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자격증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활용해서 우리 그냥 어중간하게 중개업 하실 건가요? 아니면 상위권에 드실 건가요? 상위권. 그 중개도 잘 하시겠지만 투자도 같이 이렇게 물론 뭐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하셔서 나중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의 부동산 어떤 문제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재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요즘 뉴스에 많이 떠들고 있는 오촌 조카 알고 계시죠? 오촌 조카? 오촌 조카. 부동산에서 여러분 오촌 조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안에서 부동산 하면 내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요. 부동산 하면 다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관망하라 그래요. 관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사야 되나? 그러면 관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 내가. 이번에 좋은 물건이 나한테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나? 그러면 대충 확인하고 관망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1회 동영 출발하겠습니다. 1회 동영. 1회 동영 보고 계십니까? 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1번에 보니까 생산 요소 보이십니까? 1번 저 끝에 생산 요소 보이십니까? 예. 2번 저 끝에 소비재 보이십니까? 보통 요 지문은 한 문장으로 잘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두 문장으로 뜯었습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뭐지만 생산 요소지만 토지가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립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적인 정착물들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4개가 있거든요. 건물,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과실이나 명인방법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은요. 토지와 멀어서 독립적인 거라서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임목은 독립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오케이. 답은 3번. 4번 민법.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민법상 부동산이 협의 부동산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 99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99조 1항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99조 2항은 1항 말고는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와 그 정착물이고 그거 말고는 싹 다 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맞습니다. 민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에 준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오케이. 공장재단 오케이. 선박 오케이. 항공기 오케이. 어업권 오케이. 그런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다음 중 준부동산을 찾아봐라 하는 문제가 시험에 떴는데 선박을 얘기하면서요. 몇 톤 이상만 되느냐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선박 밑에다가 20T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20T. T가 톤이야. kg는 킬로그램이야. 알겠어요? T는 톤이야. 네, 몇 톤? 20톤. 20톤 이상의 선박만 준부동산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20톤 미만의 선박은 준부동산이 아니에요. 네, 20톤 이상. 혹시 몰라서 10톤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시험에 준부동산이 10톤 이상. X입니다. 몇 톤 이상? 20톤. 오케이. 어쨌든 답은 몇 번? 3번. 2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지목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지목 중에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국어라는 지목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방법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목 한 10개, 11개 정도를 우리 기본서에다가 밑줄을 그어 드렸을 거예요. 뭐 이렇게 전답, 과수원, 뭐 그다음에 대, 공장 용지, 뭐 그다음에 국어, 제방, 하천, 뭐 종교용지, 사적지 이렇게 몇 개 지목 밑줄 그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셔야 됩니다.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저수지, 호수, 연못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국어에 대한 지목입니다. 예. 두 번째,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는 휴안지. 뭐 참고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는 유유지지만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는 휴안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주택지가 주동그라미. 재개발되어서 공단으로 전환된다. 공동그라미. 여러분 절 보세요. 이행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이행지가 딱 3개 있어요. 잘 보세요. 이행지가 딱 3개. 주상공끼리. 뭐끼리? 전답과끼리. 뭐끼리? 용신. 그럼 이행지 3개만 얘기해봐. 시작. 주상공, 전답과, 용시. 이거 말고는 싹 다 후보집니다. 그러니까 이행지 꼴랑 3개밖에 없어. 참 다시. 택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바뀌는 것만 이행지고요. 그럼 절 보세요. 혹시 용재림이 전으로 바뀌거나 전이 주거지로 바뀌고 이러면 다 뭐예요? 후보지입니다. 왜냐하면 이행지 3개밖에 안 되니까 암기하세요. 뭐끼리? 주상공끼리, 전답과끼리, 용신끼리. 근데 용신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용신이 시험에 3개 있는데 1개가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 2개. 뭐끼리? 주상공끼리, 전답과끼리. 그럼 여기서는 주상공끼리, 전답과끼리입니까? 세로가 바뀌는 겁니까? 주상공끼리. 택지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주상공끼리. 그럼 여기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됩니다. 후보지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는 무슨 몰랐으면서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야. 이게 몰랐던 거라고. 이 대표적으로 몰랐던 거야. 무슨 몰랐던 거야. 처음으로 아는 거야, 이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아신 분들, 자, 다시 절 보세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어야지 후보지고, 택지 내에서, 그러니까 주상공끼리, 농지 내에서 전답과끼리 이렇게 바뀌는 건 이행지입니다. 대표적인 이행지입니다. 택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필지 중 건물 제하고 남은 분의 토지는 공지입니다.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맞추셨나요? 예, 틀리시면 큰일 나는 문제. 3번. 다음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실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원가법 쓰는 물건이 있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이 있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쓰는 물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 환원법 쓰는 물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원가 방식이고요. 요거는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비교 방식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건건항선 그래가지고 건물 같은 건 뭐 원가법을 써요. 그다음에 일산과자동, 일괄평가,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이런 것들은 뭐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수익환원법 쓰는 물건은 영업권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 쓰는 물건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란 걸 쓰지 원가 방식이란 걸 잘 못 써요. 원가 방식 못 쓰는 이유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을 쓰려 그러면 적어도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적산가액을 구하려 그러면 재조달 원가를 일단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째, 감가수정액, 감가누계액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야 다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감가액도 발생을 하니까 원가법을 쓰면 되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재조달을 못해. 그다음에 감가되지도 잘 않아. 그래서 토지는 이게 주로 무슨 성 때문이냐면 영속성 때문입니다. 무슨 성 때문에? 그럼 토지는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재조달하기도 힘들고 감가되지도 않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토지는 무슨 법을 쓰지?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지 원가법을 잘 안 씁니다. 원가 방식을 잘 못 써. 그래서 물론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 같은 토지에는 원가법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아무 말 없이 원칙적인 토지를 물었을 때는 토지는 방식으로 물었을 때는 비교 방식, 방법으로 물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고 해야지 원가 방식을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대화를 해보면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토지는 원가법 써요, 공시지가 기준법 써요.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 쓰지.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중 무슨 방식입니까? 그러면 비교 방식이지. 그럼 토지는 원가 방식을 못 쓰는 이유가,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고 감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토지는 다시 조달하기도 힘들고 감가액을 산정하기도 힘들다. 특히 감가액 산정을 못하는 이유는 감가가 잘 안 되기 때문이지. 감가가 왜 안 되죠? 영속성. 그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원가 방식을 잘 못 쓴다. 비교 방식을 쓴다. 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응용할 수 있는지 없는 목이 메입니다. 진짜 목이 메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문제 적용할 수 있는 응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2번인데, 영속성은 토지의 관리의 필요성을 높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에서 원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토지는 원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비교 방식 또는 공시지가 기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영속성 때문에 감가가 잘 안 돼서 원가 방식이 아니라 비교 방식 또는 공시지가 기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2번.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쉬웠던 게, 나머지 체크할 게 없어요.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 있는 게 없어. 잡아. 국지화되는 건 1번에 부동성 맞고, 2번에 부증성 때문에 토지 전체량 늘릴 수 없는 거 맞고, 개별성 때문에 비교 어렵게 하고 대체관계 제약하는 거 맞고, 5번에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건 용도의 다양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뭐가 틀렸는지 물어보면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너무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답은 2번. 4번. 오늘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왼쪽에 있는 공급을 보시면 안 돼. 오른쪽에 있는 공급량을 봐야 되는데,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파트 가격 또는 아파트 임대료. 그렇게 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3번은 안 되는 게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거 체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상은 가격 이외지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대체재 가격이고,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고 대체재 가격이고, 5번은 소득이기 때문에 아예 3, 4, 5번은 안 됩니다. 그럼 1번, 2번만 왼쪽으로 가볼 건데, 2번 왼쪽에 가니까 소득이란 말이 듭니다. 소득은 수요만 변화시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공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1번 왼쪽에 가니까 아파트 건축비.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건축비는 공급만 변화시키는 공급 고유의 요인이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 틀리는 유형은 왜 틀리냐면요. 예상을 못 봐서. 첫 번째는 예상을 못 봐서 틀립니다. 두 번째는 이거 말로 설명은 잘 안 되는데 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자, 그렇지. 공급이구나 하고 출발을 했어. 그때 맨정신이야, 맨정신 아니야? 그때는 맨정신이야. 출발했다가 문제를 풀면서 갑자기 수요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2번을 체크한다? 그리고 왜 2번을 체크했는지 물어보면 말로 설명 못해. 쪽팔려서 말도 못해, 이거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내가 처음에는 공급으로 출발했으나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문제 중간에서 수요로 풀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이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난이도 하짜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좀 구분하시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였다면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이기 때문에 답이 1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답은 1번. 5번, 6번은요. 푸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 풀어서 맞췄는데 그래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는요. 민사특별법 푸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선생님 그걸 맞췄는데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영광 아닙니다, 그거. 온몸은 벌써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자, 5번 문제 푸는 방법 공개합니다. 5번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6번은요, 문제 해석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7번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요. 자, 5번 문제를 제가 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일단 해서요. 가격과 량까지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1번에 보시니까 생산 요소 비용이 상승한다. 생산 요소 비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가만히 있고요. 공급만 감소해요. 맞죠? 2번은요. 소득이 증가되면요. 수요가 증가됩니다. 공급은 가만히 있고. 3번. 이자율이 상승되면 수요는 감소되고요. 맞아요? 예. 건폐율 용적률이 축소되면 공급도 감소됩니다. 맞아요? 예. 4번에 보니까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됩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야. 그 다음에 건축비가 하락하면 공급도 증가야. 맞아요? 예. 5번에 보완재 가격 상승은 수요 감소야. 수요 감소. 근데 그 옆에 기술 진보는 공급 증가야. 맞아요? 그럼 이제 끝났군요. 이제 1번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말 빨리 풀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한 거거든. 사실은 다른 문제 가면요. 이게 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요 문제 받고 자, 지금 레이스 들어갑니다. 공급이 감소되면 깁스 감소니까 가격 상승에 양 감소됩니다. 맞네요. 이번에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됩니다. 이것도 맞네요. 3번은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 모르고 양만 감소됩니다. 이것도 맞네요. 근데 4번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되면 가격 모르고 양은 증가되는데 가격 상승하고 양 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답이 4번이다. 뭐 그런 문제예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3박 4일 주면 풀긴 풉니다. 근데 시간 내에 풀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문제 유형 기억하셨다가 시험 나가서는 부디 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는 가격은 하락되고요. 양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4번. 필기도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찢어버려. 6번으로 갑니다. 수요 함수가 요렇고 공급 함수가 저렇다. 이때 정부가 시장 임대료를 36만 원으로 낮추었을 때 A 지역 아파트 초과 수요량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초과 수요량을 찾아라. 이런 문제는, 요 문제는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던 문제랑은 약간 다른 문제예요. 약간 다른 문제인데 일단 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소개할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은 들으시되 너무 또 귀담아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이거 혹시 이 문제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마음 시험장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쌤이 문제 뭐라는 거지 이거? 그 마음 시험장까지 유지하셨다가 시험장 가서는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신 분들은 굳이 까먹을 필요가 없지만. 자, 시방 보세요. QD는 100 2분의 1P. QS는 얼마? 20 플러스 3분의 1P.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이걸 같게 만들어 볼게요. 같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같게 만들면 100 2분의 1P는 20 플러스 3분의 1P. 여기다가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양변의 같은 수 6을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6은 왜 곱하는데? 그 마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자까지. 아시겠죠? 일단 6을 곱하겠습니다. 예, 6을 곱하면 600 3P. 6을 곱하면 120. 6을 곱하니까 120 플러스 2P. 맞아요? 그럼 몇 P가 되면 5P.
OP는 480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P는 59, 45, 56에 30에서 96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얼만데? 96인데. 자,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에서 얼마를 낮춘다? 36만 원을 낮춘다. 그럼 시장 균형 임대료 우리가 구했잖아? 여기서 얼마를 낮춘다? 36만 원을 낮춘다. 그럼 96에서 36을 낮추면 이거 얼마가 되냐면 60이란 얘기예요. 그럼 60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60을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36을 낮추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래 얼마인지 알아야 돼. 원래 얼마야? 96. 거기서 36을 낮추면 얼마? 60. 60 딱 대입하면 30 빠진다? 30 빠지면 70. 뭐가? 수요가. 이거 수요잖아. 여기 60 대입하면 20 더해진다? 뭐가? 40. 뭐가? 공급이. 그럼 수요가 공급보다 몇 개 더 많다? 30개. 그래서 초과 수요 30.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일단 분모, 분자 이렇게 나와서 몇 분의 몇 피, 몇 분의 몇 피 나오는 거 할 때는요.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하는 거 아시죠? 아, 그냥 그만 유지해, 그러면. 그냥, 그걸 곱해가지고요. 그걸 곱해가지고 이제 분수를 없애주는 거지. 분수 없애는 게 좀 문제 풀이 빠르니까. 알겠죠? 근데 쌤 나는 분수 있어도 계산 빨리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 괜찮아. 한 게 없어. 어쨌든 P만 구하고 그 P에서 36을 낮춘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 96인데 36을 낮추면 60. 60을 대입했더니만 수요 70개 나오고 공급 40개 나오니까 초과 수요 30.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7번.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자, A 가격 10% 상승. 연습 좀 합시다. 상승. B 수요 3%. 자. 3% 증가했을 때와 3% 감소했을 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암산으로 얘기해 주시고 얘네들이 대체진지 보완진지를 얘기해 달라 그랬어. 그럴게요. 자, 보세요. 10% 뭐? 상승. 3% 증가. 교차 탄력성 0.3. 0.3. 그리고 무슨 제? 대체제. 언더스탠? 근데 10% 상승하고 3% 뭐 하면? 감소하면 마이너스 0.3. 그리고 보완제. 그럼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게요. 0.3이면서 보완제 될 수는 없고 마이너스 0.3이면서 대체제가 될 수도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요. 얼핏 보면 어려운 문제 같지만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답이 2번이거든요. A 임대료가 10% 상승했죠. 맞죠? B 수요가 3% 감소했죠. 교차 탄력성이 0.3이고 두 재화는 보완제다 그랬는데 교차 탄력성이 0.3이면서 보완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는 세상에 없어요. 마이너스 0.3이면서 보완제가 돼야 됩니다. 뭔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답이 2번인 문제입니다. 틀리신 분들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탄력성 해봐야 꼴랑 우리가 세 개를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공부하는데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에서 크기가 중요하고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A 가격과 B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보완제 이렇게 따지는 건데 플러스가 나올 때는요 무조건 정상제 아니면 대체제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조건 열등제 아니면 보완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처리했고 1번 잠깐 보겠습니다. 1번. 아파트 임대료가 5% 상승함에 따라 수요량이 7% 감소한다면 이 5분의 7이거든요. 5분의 7. 그럼 7 나누기 5 하면 1.4가 나오거든요. 1.4는 뭐? 탄력. 그 얘기고. 2번 건너뛰고 3번. 소득 탄력성 0.5. 자, 대답하셔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이거. 그럼 무슨 제? 정상제. 교차 탄력성 0점. 대답하세요 이거.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이거. 이건 무슨 제? 대체제. 탄력성 1.5라 그랬죠. 그럼 대답합니다. 가격이 10% 하면 상승. 잠깐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해 감소해? 감소지부터 먼저 확인해. 옆에 보니까 수요량 감소돼 있어? 그리고 몇 배 해서 1.5배니까 15% 감소. 여기서는 15%가 중요해? 감소가 중요해? 감소가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괜찮아요. 시험 직전에 이런 거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힘내세요. 8번. 자, 8번. 거미집 이론에 따라서 그 모형의 형태가 수렴형을 보이는 경우는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수렴형. 자, 여러분들 펜 한번 살짝 놔보실래요? 펜 한번 살짝 놔보시고 집에 가서 이거 연습 용도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아요. 자, 탄력성은 큰 거 보거든요. 수탄 얼마? 0.5, 공탄 0.8. 공배 탄력성이 크지? 이거 발산. 기울기는 작은 거 보거든요. 기울기는 작은 거 봅니다. 공급 기울기가 작네요. 그럼 이것도 발산. 그 다음 P는 했을 때는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 4번 지문은요.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인데 P만 있어야 돼.
그래서 혹시 앞에 2P, 3P 있다면 Q 앞에 있는 숫자를 그걸 나눠줘야 돼. 맞아요? 그럼 대답합니다. 수요 기울기 얼마? 2. 공급 기울기도 2. 이거는 순환.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되겠죠? 수요 기울기 2, 공급 기울기 2. 이거 뭐? 순환. 4번입니다. 수요 기울기 4분의 3. 맞죠? 공급 기울기 1. 그럼 4분의 3이 1보다는 작은 거잖아. 그럼 수요 기울기가 작으니까 이게 수렴이네요. 답은 4번. 5번에는 요건 Q는 했을 때는 P 앞에가 탄력성입니다. 이거 한번 다 쓸까요?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제 동영만 들으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P는 했을 때는요. Q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Q는 했을 때는요. P 앞에 있는 이 숫자가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원래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P는 Q 앞에 있는 숫자 이 숫자가 기울기고요. Q는 했을 때는 P 앞에 있는 이 숫자가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세요. 수요 탄력성 얼마? 2. 왜 말을 못해? 왜? 왜 탄력성이 2다? 이렇게 왜 말을 못해? 왜? 아 참네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 참. 자, 수요 탄력성이 2죠? 예. 공급 탄력성은 2분의 5. 2분의 5는 2.5거든. 그러면 공급이 더 탄력성이 크단 말이야. 이거는 발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이 4번인데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쓰지 말고 자꾸 쓰지 마. 자꾸 쓰지 마. 쓰지 마요. 그러지 말고 딱 보고 요거 발산. 요것도 발산. 요거는 순환. 요거 수렴이네. 요거 발산.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선생님, 속도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그걸 극복하셔야지 시험장 가서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올리려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속도를 낮추고 정확도를 높이려는 사람들은요, 자격 시험에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논문 쓰고 이렇게 학자로 나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학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 속도를 높이면서 정확도를 끌어올리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속도를 끌어내리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9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제 생각에 이번 시험에는요. 더덜이 나와요. 또 더덜이 나와요. 이번 시험. 더덜이 나오는데 더덜은 언제 나오냐면 한 놈이 변할 때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와요. 근데 더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가격이 많다고요? 상승하는데 가격이 상승하고 양은 증가되거든요. 근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더 상승해, 덜 상승해? 덜 상승합니다. 자,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해, 더 작게 상승해? 더 작게, 더 작게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뭐? 더 작게. 가격 상승 변동폭이 크다, 작다. 이거 세 개를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수요가 증가될 때 공급이 탄력적이면 가격은 더 상승, 덜 상승? 더 크게 상승, 더 작게 상승? 가격 상승폭은 크다 작다.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가파른 거 아시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더 상승, 덜 상승? 더 상승. 가격은 더 크게 상승, 더 작게 상승? 더 크게 상승. 가격 상승폭은 크다 작다. 오케이.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에 가시니까 5번부터 먼저 할게요. 5번에 가시니까 부동산의 공급이 말수록 탄력적일수록 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근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동폭은 크다 작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작다. 그래서 더덜 대신에 더 크게 더 작게 대신에 변동폭이 크냐 작으냐를 물은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동폭이 큰데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동폭이 작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번 시험에는 더덜이 변동폭이 크다, 변동폭이 작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혹시 저한테 누군가가 더덜이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묻는다면 저는 이번 시험에 더덜이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할 건데 그 더덜이 더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더 작게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변동폭이 크다 작다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테니 대답하세요.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이 하락한다고. 이때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 하락폭이 크고 작고 비탄력적이면 가격 하락폭이 크다. 그러니까 항상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동폭이 작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동폭이 크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더덜은 이번 시험의 핵심입니다. 아싸, 그럼 한 문제. 우리 한 문제 지금 챙긴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자,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하거든. 이때 수요가 탄력적이면 그 가격 상승폭이 크고 작고 공급이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그 가격 상승폭이 크다. Understand?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동폭이 크고 탄력적이면 가격 변동폭이 작다. 이제 이게 틀리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맞추면 돼. 시험장 가서만. 알겠죠? 우리 시험 뭐를 묻지 않는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요.
내신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모의고사 치면 내신은 엉망이잖아, 그죠? 예, 근데 우리 시험은요 딱 한 판. 시험 딱 한 판. 가중평균하지 않고 산술평균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만 잘 치면 장땡인 바닥이 그 바닥입니다. 알겠죠? 예, 오케이. 답은 5번. 10번.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자, 7번 보세요. 여러분 요거 정답을 예측하세요. 정답을.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있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있는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하향여가만 생겨요. 절대로 상향여가는 안 생겨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상향여가만 생겨요. 절대로 하향여가는 안 생겨요. 결론부터 기억합시다. 고급주택지역은 무슨 여가 생기고? 하향여가. 저급은? 고급주택이 하향여가 되려면 저소득층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선을 안 해야 돼. 저급주택지역이 상향여가 되려면 고소득층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선을 해야 돼. 그럼 고급주택지역이 저소득층 이용으로 전환되어서 하향여가 되려면요, 개조 수선 비용이 가야 되고요. 계량 비용. 저급주택 지역이 고급화되어서 상향이가 되려 그러면요, 가치 상승분이 커야 됩니다. 근데 맨날 요 두 개를 바꿔서 낸다라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 10번 문제를 틀리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문제풀이가 전혀 안 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업만 근거리 따라오시고 여가 현상이 어렴풋이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지 틀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답이 2번인데요. 하향여가, 일단 하향여가는 맞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계량 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그랬는데, 가치 상승분이 계량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 말은 뭐가 더 커야 되냐면 계량 비용이 더 커야 발생합니다. 뭐가 더 커야 발생한다고요? 계량 비용이 더 커야 발생한다고요. 알겠죠? 답은 몇 번인데? 2번인데 3번 지문 살짝 가볼까요? 답은 2번 처리하고, 주거 입지는 침입과 천의 현상으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항상 고급 주택지와 저급 주택지가 붙어 있는 지역에서는요, 뭐 침입, 경쟁, 천의 이런 말이 나와요. 침입, 경쟁, 천의가 뭐냐면 고급이 저급으로 바뀌고 저급이 고급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침입, 경쟁, 천의라 그래요. 그러면 주거 분리는 고와 저가 인접해 분리는 돼 있지만 가운데 경계 지역도 있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침입, 경쟁, 천의가 나오고요. 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가면 중전 저고통에서 저와 고가 붙어 있어.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도시 생태학적 관점, 침입, 경쟁, 천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겁니다. 주거 분리에서 침입, 경쟁, 천이 나올 수 있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 침입, 경쟁, 천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5번 지문 살짝 구경할게요. 5번 지문. 5번 지문에 가시니까 민간 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가주택, 자, 시험에서는 불량주택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가주택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잠깐만, 주택시장에서 뭐가 존재한다? 저가주택이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주택이 존재한다? 불량주택. 자, 대답 한번 해볼까요?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문제인가요? 소득 문제인가요? 시장 실패인가요? 효율적 자원 배분인가요? 철거해야 됩니까?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야 됩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불량주택 문제, 저가주택 문제는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읽어보시니까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야가 작용을 통해 자원 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맞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답은 2번, 11번. 지대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여러분들, 제가 지대론은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던가요?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던가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진짜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틀리신 분들은 공부하지 마세요. 반성하세요. 아시겠어요? 반성하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반성. 선반성 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지표 후 개최하듯이 선반성 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는데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수송비 강조하신 분이 딱 두 분 계십니다. 튀넨 아니면 베버. 튀넨과 베버가 수송비 강조하셨지, 마르크스 수송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르크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누가 한 얘기죠? 튀넨이 한 얘기입니다. 2번에 보시니까 알론소. 오케이. 지대 지불 능력 최대 초과 연체로 맞고, 절대지대에서는 인유 아니고 생산비 맞고, 차익지대설에서는 한계지 지대 발생하지 않고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요,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 운이 맞습니다. 오케이. 답은 몇 번? 1번. 정말 쉽게 나왔죠. 네. 오른쪽 12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에 대한 설명에서 보기 가로 속에서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일단 절 좀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듣고 있나 지금?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가 살아요, 저가 살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한테 다시 되물어야 됩니다. 무슨 이론에서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중전 저고통이기 때문에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가 살아요. 언더스탠? 근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요, 교통축에 가깝게 고가 입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는 고가 살아요, 저가 살아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연출이에요, 연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가 살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가 살아요. 이거 모르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선형 이론에서는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누가 살고? 고. 동심원 이론에서는 저. 그래서 일단 답부터 보겠습니다. 답이 4번인데요. 호이트는 찾았습니까? 그럼 선형 이론 얘기하라는 얘기잖아.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본 사람들이 누구다? 고급주택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고급주택지 사람들입니다. 답은 4번이고 잠깐 2번 지문 살짝 구경할게요. 2번 지문. 2번 지문 보니까 도시 생태학적 관점 나옵니까? 침입 경쟁천이 나옵니까? 요게 침입 경쟁천이 생태학적 관점, 요 말이 제가 아까 주거분리에서 한번 나온다 그랬고, 누구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한번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살짝 건너뛰고 5번으로 살짝 가보시니까 다핵심 이론에 따르면 동종이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종끼리는요, 저 따라해보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모여, 집적, 양립. 요 세 개 단어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모인다, 집적한다, 양립한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까요? 5번에 보니까 어떻게? 집적. 집적 옆에다가 두 가지 더 써보세요. 집적 옆에다가 모여, 양립. 요 틀리기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맞게 나왔어요. 맞게 나왔다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맞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종 업종들은 분산, 비양립하거든요. 근데 동종끼리는 모이고 집적하고 양립합니다. 예. 어쨌든 답은 4번이고요. 13번. 물론 틀린 사람은 없겠지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 자, 칠판 보세요. 3으로 나눌 건지 4로 나눌 건지 문제예요. 왜 3으로 나눌 건지 4로 나눌 건지 문제냐면요. 4배가 크다면, 도시가 4배가 크다면 3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다음 9배가 크다면 4로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1 플러스 루트 A 면적분의 B 면적분의 AB 전체 거리인데,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작은 도시 쪽의 분기점을 먼저 구해서 큰 도시 쪽으로 분기점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은 쪽부터 물었을 때는 그게 바로 답이고, 큰 쪽부터 그랬을 때는 작은 쪽 구해서 나머지 거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랬었어요. 제가 보시면 A가 16 보이세요? B는 얼마? 4. 그럼 몇 배 큰 거야? 4배 큰 거지. B에 가까울 거 아니야? 근데 전체 거리가 얼마야? 15야. 자, 그럼 이거는 얼마로 나누냐면 사실은 4배가 크기 때문에 3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뭐 공식은 씁시다. 1 플러스 루트 얼마 분의? 4분의 16분의 15. 그러면 루트 4 끄집어내면 2. 역시 3으로 나눈 거야. 맞죠? 네, 3, 5, 15.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5야, 이게 5. 작은 쪽으로 분기점 구했거든. 근데 A루 쪽으로 분기점 구라 그랬으니까 이거 얼마? 10. 답은 몇 번이고? 3번. 오늘 계산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거 맞추셔야 됩니다, 사실은. 맞추셨나요? 틀리신 분들은 맞추기 위한 노력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돼. 14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자, 7번 보시죠. 자, 외부 효과에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자, 7번 보세요. 오늘은 다른 거 안 하고 이거만 하겠습니다. 요거 사적 비용이 큽니다. 요거 사회적 편익이 큽니다. 요거 과소 생산됩니다. 자, 요거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요거 사적 편익이 큽니다. 요거 과대 생산됩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 과대 생산되는 건요, 부의 외부 효과가 유일합니다. 뭐하다고요? 유일이요? 그러면 유일 나온 김에 우리 유일 6종 세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6종. 자, 허가 안 나는 땅. 맹지가 유일합니까? 예. 한계지서도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 유일합니까? 예. 과대 생산되는 거 유일한 거. 부의 외부 효과. 유일합니까? 그 다음에 채무 불행률 공식이 뭐죠? 유효조소득 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유효조소득을 쓰는 유일한 공식이 채무 불행률입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는 거. 주택연금. 개발기간 중 소유권이 넘어가서 개발업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자금 조달이 되는 거. 토지신탁. 언더스탠? 그러면 과대 생산이 되려 그러면요, 사회적 비용이 크거나 사적 편익이 큰 부의 외부 효과여야 되고,
사적 비용이 크거나 사회적 편익이 큰 정예외부 효과는 무조건 과소생산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제 말 딱 듣고 사적 비용 정, 사회적 비용 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사적 편익 부, 사회적 편익 정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은 과소생산, 이 부는 과대생산 바로 나와야 되고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공부가 덜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 1차입니다. 1차. 1차 과목은 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시험에 나오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다 돼야 됩니다. 지금 세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중개사법 암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을 모르고 지금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과소생산, 과대생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잡고 가시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 나가서 틀리면요 엄청 아까워서 그래요. 아직 여러분들 경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시험 나가서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나온다고 했고 알고 있었고 연습도 했는데 시험 나가서 그 연습이 덜 된 거지. 그래서 틀려버렸다. 너무 아까울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울 거라고 얘기만 해드리지 본인은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본인은.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2번, 3번 볼까요? 2번. 사회적 비용이 크다. 사회적 비용이 크면 부의 외부 효과고 과대생산 맞습니다. 3번에 사적 편익이 크다. 이것도 부의 외부 효과예요. 사적 편익이 큰 것도. 이것도 과대생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고요. 지금 2번, 3번은요. 둘 다 부의 외부 효과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무슨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무슨 편익이 큰 것은 사적 편익이 큰 것은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예, 답은 3번이고 잠깐 4번, 5번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4번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여기 생략돼 있는 말 수요 증가입니다. 뭐라고?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임대료는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한다? 증가된다. 오케이. 5번 부의 외부 효과가 규제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생략돼 있는 말 공급 감소입니다. 뭐라고? 공급 감소.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수요가 증가될 거고 부의 외부 효과가 정부에서 규제되면 공급이 감소될 건데 그때 가격과량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답은 3번, 15번. 각종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7번 보세요. 우리가 이거 민간주택특별법상 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지금 외우셔야 되니까 그 따로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외우고 끝낼 겁니다. 공공지원, 장기 일반, 단기, 행복주택. 오케이. 공공지원은요. 공공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공공의 지원을 받고 8년 이상. 장기 일반과 단기는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는 건데요. 얘도 8년이고 얘는 4년이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공공지원과 장기 일반은 둘 다 얼마? 8년, 요거는 4년. 얘는 공공의 지원을 받고 얘는 안 받고. 지원을 받고 안 받고. 8년, 4년.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호 이상? 1호 이상. 행복주택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행복주택은요. 첫 번째, 젊은 층. 두 번째는 도심. 행복주택은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행복주택은 저기 교회 짓는 게 행복주택인가요? 아니에요. 그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좀 어렵게 내려고 하다가 그냥 줬어요. 한 문제. 자, 1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몇 년? 8년. 4년 아닙니다. 8년. 답은 1번. 장기 일반도 몇 년? 8년. 단기는 몇 년? 4년. 임대사업자 몇 호? 1호. 행복주택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 맞지? 한 줄 내려주시니까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곳 맞지? 답은 몇 번? 1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요거 요런 거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6번.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이 있고요.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이 있고요. 공공주택 정책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뭐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셔야 되냐면 규제하면 공급이 장기적으로 감소되고요. 보조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되고요. 공공주택 정책을 실시하면 공급이 불변한다 정도는요. 깨고 계셔야 됩니다. 깨고 있다는 것은 툭 나오면 툭 치면 툭 나와야 돼. 조건만 사돼야 됩니다. 내가 툭 치면서 공공주택 그러면 공급 불변, 규제하면 감소, 보조하면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찍는 사람만 대답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규제하면 감소, 보조하면 증가, 공공은 불변, 보조, 규제,
규제. 공공할 줄 알았지. 보조. 규제. 공공. 저기요. 공공. 안 본다고 안 묻는 게 아니야. 안 봐도 물어, 안 봐도. 다음 물을 때는 안 보는 사람들 골라서 물을 거야.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걸 무선으로 가가지고 내가 물을 거야, 내가. 자, 그러면 대답하세요.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보조가 제일 좋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게 좋거든요. 그럼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안 좋아요? 규제가 제일 안 좋아요. 그나마 정부가 막 어떤 정책을 폈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정책은 정말 안 좋지. 답이 당연히 1번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1번에. 임대료 보조보다 임대료 규제는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관정에 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관정에 기할 수 있는 정책은 뭐다? 임대료 규제보다 임대료 보조는 이렇게 하고 앞뒤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공급이 줄어야 좋아요? 불변이어야 좋아요? 늘어야 좋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관정에 기할 수 있는 정책은 임대료 규제가 아닌 임대료 보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규제는 감소, 보조는 증가, 공공은 불변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답은 1번이고 잠깐만. 2번 지문에 그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규제와 보조 모두 다 단기적으로 수요는 뭐 된다?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 갑니다. 보조는 공급을 뭐 한다? 규제는 공급을 뭐 한다? 감소. 보조는 공급을 뭐? 증가. 오케이? 3번, 4번 건너뛰고 5번.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단기와 장기 모두 공적에 있는 놈. 자, 공적에 있는 놈들은 우리가 왼쪽, 오른쪽 했을 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무조건 혜택을 봐요. 잘 봐요. 보고 할 때 혜택 보지. 못 보고 할 때 보지. 보고 못 보고, 보고잖아. 무조건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적에 있는 놈들은 장기 못 봐요. 근데 공적에 있는 놈들은 언제나 단기나 장기나 무조건 혜택을 본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Understand? 답은 1번. 17번. 조세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런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 부과한다. 재산세 부과는 규제 강화로 갑니다. 규제 강화. 그러면 주택 수요 감소. 볼 것도 없어. 감소야.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되게 계속 강조합니다만 재산세 부과는 규제 강화라 그랬어. 주택 공급도 감소. 그래서 1번, 2번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 3번. 취득세를 낮추게 되면 수요 증가. 4번. 자, 7번 보세요. 최근에 출제위원들이 하는 짓이 좀 있습니다. 요런 짓을 좀 해요. 별건 아닌데. 완탄 대신에 무한대를 주거나 아니면 수평이란 말을 써요. 완비 대신에 0을 주거나 아니면 수직이란 말을 줘요. 그러니까 요거 다 같은 말이고요. 요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끝에 가보세요. 저 끝에 가시니까 토지 소유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수요하는 사람입니까? 공급하는 사람입니까? 공급하는 사람이지. 공급자가 세금을 다 내려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어야 된단 말이지. 자, 다시. 공급이 완전 뭐야지? 비탄력적이어야지 소유자. 그러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다 내지.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공급의 탄력성이 얼마일 때다? 0일 때다. 그래서 다시 한 줄 올라가서 토지 공급의 탄력성이 0인 경우, 즉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무한대 0, 무한대 그다음에 0 이런 말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요. 글자로 바꾸시면 좋아요. 무한대 완, 탄, 0, 완, 비, 1, 단위. 또 이거 모르네. 탄력성 1이면 단위 1.5, 탄력 0.5, 비탄력 0, 완전 비탄력, 무한대, 완전 탄력. 이걸 모르는 건 아닌데 갑자기 수요 공급이 아니라 정책론에서 물으면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 방금도 입이 안 떨어졌잖아. 1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입이 안 떨어졌잖아. 1, 단위 탄력 0, 완전 비탄력, 무한대, 완전 탄력. 여기서는 공급자가 세금을 다 내려고 그러면 탄력성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어야 되고 완전 비탄력은 공급의 탄력성이 0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뭔지 알겠죠? 무한대인 경우는 수요자가 세금을 다 내요. 5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 자, 네모 한번 칩니다. 경제적 순손실. 자, 경제적 순손실에 네모 하셨습니까? 자, 잘 보세요. 정부가요, 거래세를 인상시킵니다. 거래세를 인상시키면 세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 인상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된다. 무조건. 그러면 X예요. 왜 X가 될 수 있냐면 거래세를 인상시킨다 하더라도요.
전체 파이가 줄어버리는 거지. 세금 인상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지. 거래 자체가 안 돼버리면 전체 수입은 줄 수 있겠지.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적 순손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원비 올립니다. 학원비 올리면 학원 원장 수입은 반드시 는다. OX. X. 그러니까 학원비 올렸더니만 사람들이 수업을 안 들어. 양이 줄은 거지. 그러면 이게 경제적 순손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순손실은 어떨 때 커지냐면요. 거래가 많이 줄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 관계 없습니다.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져. 말수록 탄력적이죠. 많이 줄거든. 근데 비탄력적이면 조금밖에 안 줄어. 경제적 순손실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네 뭐 있습니까? 옆에다 씁니다. 1. 탄력 땡땡 커진다. 2. 비탄력 땡땡 작아진다. 자, 그럼 지금부터 1. 탄력 땡땡 커진다. 2. 비탄력 땡땡 작아진다. 쓰셨습니까? 스토리 만들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저 보세요. 정부가 거래세를 인상시킨다 하더라도요. 전체 거래량이 줄어버리면 조세 수입이 감소될 수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일단 부른다. 경제적 순손실이라 부르는데 이거는 거래가 많이 줄어버리면 경제적 순손실이 커지거든. 수요 공급 무시하고요. 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은 뭐하고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이 순손실은 작아진다. 문제 읽겠습니다. 5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 맞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또 순손실은 커집니다. 수요 공급 무시하고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은 작아집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저랑 적어가면서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참. 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가 시험장 할 때까지 몇 번 더 반복해 드릴 거니까. 18번.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10번 보세요. 요게 여러분들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 자, 지총적. 지는 지분 수익률이고요. 총은 총자본 수익률이고요. 저는 저당 수익률인데 이 저당 수익률 대신에 쓸 수 있는 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저당 수익률, 금리, 이자율, 차입 이자율. 근데 됐고 요 방향이면 정해지랬대요. 오케이? 반대 방향이면 부해지랬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내가 숫자 넣어볼게요. 12, 10, 8. 이거 무슨 지랬대? 정해지랬대. 그럼 8, 10, 12. 이거 무슨 지랬대? 부해지랬대. 그럼 대답하세요. 정해지랬대가 되려면 뭐에서 뭐를 빼고 플러스가 돼야 정해지랬대요? 지분에서 총 빼고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2가 되면 그게 정해지랬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빼고 플러스가 될 때 정해지랬대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거 빼고 플러스가 되면 부해지랬대야. 자, 다시 뭐에서 뭐 빼고 플러스 값이 나올 때 빼고 플러스 값이 나올 때 그게 정해지랬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지가 총보다 크면 정해지랬다 이 말과 이거에서 이거 빼고 남은 값이 플러스일 때 정해지랬다 이 말은 같은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이 어렵다. 자, 2번에 가시니까 총에서 지를 차감해서 정의 수익률이 나오면 이게 정의 레버리지다. OX. X가 되는 겁니다. 맞긴 뭘 맞아. 징그러워요. 진짜 징그러워. 자, 보세요. 징그러워. 총에서 지를 빼고 플러스 값이 나오면 정이 아니라니까. 순서 바꿔야 된다니까. 누구에서? 지분 수익률에서 총을 차감해서 정의 수익률이 나올 때 정의 레버리지라니까. 안 되겠다. 이건 틀려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답은 2번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게 신기하다니까. 정해질 때 얘기해봐요. 그러면 지총적. 부해질 때 얘기해봐요. 그러면 반대. 이거 잘하던 사람이 뭐에서 뭐를 빼가지고 플러스 값이 나올 때는 정해질 때고 뭐에서 뭐를 빼고 플러스 값이 나올 때는 부해질 때. 그걸 물으면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나무랄로 하는 게 아니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된다니까. 자꾸. 보면서 이게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자, 여러분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해질 때가 발생하고요. 한 번 부해질 때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비율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뭐를 변화시켜도? 비율을 아무리 변화시켜도요. 비율 변화로는요. 전환이 안 돼. 전환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정해질 때가 부해질 때로 변환되고 부해질 때가 정해질 때로 변환되는 방법이 딱 한 개가 있어요. 금리가 변하면. 뭐가 변하면? 이자율이 변하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이 부로, 부가 정으로 비율 변환으로는 전환될 수 있지만 없지만 이자율 변환으로는 전환될 수 있다. 근데 3번 질문에 가시니까 정의 레버리지는 무엇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전환될 수는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변화돼서는?
비율이 변화돼서는 전환될 수 없지만 이자율이 변화되면 전환될 수 있다. 오케이. 3번 맞습니다. 4번, 5번은 참고하시고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갖다가 12, 18을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뭐에서 뭐를 빼고 플러스 값이 나올 때 정의 지렛대구나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고요. 19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자, 10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얘가 효율적 전선이에요. 자, 7번 보세요. 얘가 뭐라고요? 영어로는 효율적 프론트라고 하는데 저 따라해 보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 우상향.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 시작. 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무차별 곡선은요, 자, 따라해 보세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 아래로 볼록 우상향. 위험 혐오적. 자,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선이 뭔 선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박따박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선.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을 집합한 선. 그냥 우상향하는 선. 아래로 볼록하면서 우상향하는 선. 투자자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즉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는 걸 나타내는 선. 투자들이 위험 회피적이다, 혐오적이라는 걸 나타내는 선. 그리고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렴풋이 선만 기억하지 말고요. 그 선이 뭔 선인지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해 드릴게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한 선으로서 우상향하고 위험과 수익을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선은 효율적 전선이고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선으로서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우상향하고요. 위험 혐오적이라는 걸 나타내는 선은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 두 선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습관처럼 이렇게 합시다. 자,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요.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문제가 나오면요. 요래 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거. 보면서 푸는데 설마 틀리겠어? 보면서 푸는데 틀리는 사람들은요, 틀리세요. 어떻게 하겠어? 보면서 틀리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려봐. 자, 허공에다 대고 시작. 아니, 막 그리지 말고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이렇게 그려야지. 나중에 그려놓고 뭔지 모른다. 그리면서 말로 하면서 시작. 효율적 전선, 접하는 점까지 시작.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접하는 점. 아시겠죠? 예, 그래서 5번에 가시니까 효율적 전선이 5번 보고 있나 지금?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이루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차별 곡선에 관한 설명입니다.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이루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해야 되고요. 혹시 이걸 까먹었다. 그러면 플랜 B로 갑니다. 플랜 A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까먹어버렸어. 그러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 양대 볼록이 있어요. 무슨 볼록?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볼록은 딱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입찰지대 곡선이에요. 입찰지대 곡선이 볼록한데요. 어떻게 볼록하냐면 원점을 향해 볼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향해 볼록? 두 번째가 이제 무차별 곡선인데요. 무차별 곡선은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볼록? 아래로. 그러니까 요거는 뭘 향해 볼록? 원점 향해 볼록. 요거는 아래로 볼록. 볼록 한번 해볼까? 무차별 곡선은 어디로 볼록? 아래로. 순서 바깥. 그 다음에 입찰지대 곡선은 원점을 향해 볼록. 근데 효율적 전선은요, 사실은 볼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사실은 이 볼록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위로 볼록 그래야 돼. 근데 자꾸 볼록만 해서는 안 되거든. 얘는 그냥 우상향이라 그래.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은 볼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뭐라 그러고 우상향.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 예, 그래요. 그래도 돼요. 예. 도치법인가요? 볼록 아래로? 볼록 원점을 향해? 그것도 괜찮네. 입찰지대 곡선은요, 원점을 향해. understand? 예, 답이 5번이고. 잠깐 1, 2, 3, 4번도 갈 건데, 잠깐 절 보세요. 여러분들,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돼야 안 돼요?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돼요? 이거는 옛날 구형이에요. 요즘에는요, 예시를 내버려요, 예시. 어떻게 나오냐면, 이자율, 인플레, 경기 변동은 체계적 위험이고,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아니면 뭐 자산 하나가 추가되면, 인플레, 경기 변동, 금리 변동 이런 것들은 제거가 되고 안 되고 체계적 위험이니까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은 제거가 된다. 1번이 그 문제야. 1번에 보니까 주식 회사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되더라도 경기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경기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거든.
줄지 않습니다. 예.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절 보세요. 요구 수익률 안에는 세 가지가 살고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 입맛대로 고르세요. 입맛대로. 세 개 중에 뭐가 하나 커져도요. 요구 수익률은 커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건 무위험률이 커졌는데 요구 수익률이 하락한다든지 위험 할증률이 커졌는데 요구 수익률이 하락한다든지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요구 수익률이 하락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은요. 무위험률이 커져도 커지고 위험 할증률이 커져도 커지고 인플레가 커져도 커지니까요. 언더스탠드? 세 번째, 위험 회피도가 작다. 그 위험 근처에서 놀아요. 한 줄 내려오시니까 기울기는마다 완만. 회피도가 크면 위험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고요. 회피도가 작으면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4번, A와 B의 수익은 똑같은데 A보다 B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표준 편차가 더 크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누가? B가 더 선호됩니다. 아시겠어요? A가 더 선호됩니다. 쪽팔려. 다시 할게요. 예. 여러분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원래 아는 건데 잠깐 말이 꼬여서 그래요. 예. 개론성 저것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진짜 이거 공부 많이 했던 거라서 내가 원래 아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지배 원리에 따르면 A와 B의 수익은 똑같은데 A보다 B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말은 B가 더 위험하다 그랬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누가? A가 더 선호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20번. 오늘 나간 문제 중에서 지문이 가장 짧은 문제입니다.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고요. 아시겠어요? 틀리신 분들은 맞는 걸로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걸리지 마세요. 진짜 걸리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오늘. 자, 10번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요 끝날 때까지 하세요. 가공기, 매매순 및 세자세 할 건데 끝날 때까지 하세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매매순 및 세자세를 하시고 꼭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이거 꼭 하셔야 되는데 가능조소득, 공실불량부채, 기타소득, 유효조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세전현금 수지, 영업소득세, 세후현금 수지, 매도가격, 매도경비, 순매도가액, 미상한 저당자금, 세전지분 복귀액, 자본이득세, 세후지분 복귀액 요 작업하고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순영업소득, 순매도가액, 세전현금 수지, 세전지분 복귀액, 세후현금 수지, 세후지분 복귀액 좀 더 있습니다. 부채 서비스액, 미상한 저당자금, 영업경비, 매도경비, 부채 서비스액, 미상한 저당자금,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도 하고 세로도 하고 가로도 하고. 한 번 더 할게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매매순 및 세자세, 가능조소득, 공실불량부채, 기타소득, 유효조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세전현금 수지, 영업소득세, 세후현금 수지, 매도가격, 매도경비, 순매도가액, 미상한 저당자금, 세전진 복귀액, 자본이득세, 세후진 복귀액, 유효조소득, 매도가격, 영업경비, 매도경비, 순영업소득, 순매도가액, 부채 서비스액, 미상한 저당자금, 세전현금 수지, 세전지분 복귀액,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세후현금 수지, 세후지분 복귀액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 세전 복귀액, 세후 복귀액 사이에 영업소득세 있으면 안 됩니다. 세전 복귀액, 세후 복귀액 사이에 자본이득세 있어야 됩니다. 1번 체크하신 분 세상 참 편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은요 사고는 참 좋아요. 참 긍정적이고 항상 사고는 좋아요. 세전, 아싸 세후, 아싸 세금 하고 이제 1번 체크하고 넘어가고 쉽네, 오늘 문제 쉽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세상은 참 편하게 사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2번 순매도액에서 세전 지분 복귀액을 몰라 그러면요 부채 서비스액이 빠지면 안 되고 미상한 저당 잔금이 빠져야 됩니다. 3번 체크하신 분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유형순입니까? 가형순입니까? 아니 대답하라고. 유형순이야 가형순이야? 유형순.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야 준영업소득이지 가능해서 빼면 안 됩니다. 3번 체크하신 분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빠. 얼마나 많이 했어. 참 나쁜 사람. 4번 순에서 세전을 뺀다. 자 보세요. 원래는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뭐가 되는데 세전이 되는데 순에서 세전을 빼면 가운데 있는 뭐가 나온다.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오케이. 답은 4번입니다. 5번 유효조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뺀다. 자 보세요. 유효조소득에서 원래는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에서 순을 빼면 가운데 있는 영업경비가 나오지 매도경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영업경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이거 틀리지 마세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와 매매순 및 세자세 많이 했어 안 했어요? 틀리지 마세요. 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진짜. 틀리지 마세요. 21번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부동산 수익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런데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1개. 1개고 정답은 니은입니다. 뭐요? 그럼 니은 빼고는 다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확인할까요? 자, 기업.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시간에 대한 비용 고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구 수익률 얘기할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뭐든지 고려한다.
한번 해볼까? 시간 고려한다, 안 한다? 하고, 위험, 하고, 인플레, 하고. 그러면 세 개 중에 뭐든지 커져도 요구 수준 다 커지는 거예요. 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시간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기억 땡. 니은 신원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로서 역사적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디귿. 기대가 요구보다 높다. 기대가 요구보다 높으면 투자 균형을 가기 위해서는 기대가 점차 하락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상승하면 균형을 못 가요. 지금 기대가 크잖아. 두 번째 줄에 점차 하락해야 됩니다. 리을은 여러분들 절 좀 보세요. 절 좀 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꺼내보세요. 이렇게. 그랬어요? 예. 손가락 이렇게 꺼내면 요건 적고 요건 적고 이렇게. 요게 상관계수예요. 뭐라고요? 상관계수. 자, 요게 상관계수 1. 얘가 1보다 작은 거야. 아시겠어요? 자, 한번 해봐. 1보다 작은 거. 요거 안 되시는 분은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뼈가 굳어서 안 되는 거예요. 뼈가 굳어서. 요거 안 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해봐. 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좀 펴봐, 이렇게. 그렇지. 그래도 뼈 굳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상관계수가 1이고요. 요거는 1보다 작은 경우예요. 효과 없고 있고 그래요. 효과 뭐요? 요거는 효과 다 있는 거야. 효과 없는 거야. 그럼 대답하세요. 상관계수 1이면 효과 없고 1보다 작은 효과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뭐라고요? 효과 작아요. 효과 크고요. 효과 최대인데 효과 최대를 하더라도요. 비체계적이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지 체계적이면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물을게요. 자, 효과 없고 있고 작고 크고 최대. 비체계적이면 완전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손 이렇게 하면 이거 상관계수라고요. 효과 작고 크고 최대. understand?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얼에 가니까 상관계수가 1인 경우는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해야 됩니다. 1일 때는 효과가 없어요. 마이너스 1 됩니다. 미음.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체계적이면 안 돼, 이때도. 비체계적이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맞는 건 안타깝게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 1시간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